안녕하세요.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 컨퍼런스의 좌장을 맡은 퍼셉션 최소연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는 정말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년만 해도 금방 끝나겠지라고 기대했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종식보다는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모두 다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있어 발빠른 피보팅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많은 식품 그리고 외식 업체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식품대전 컨퍼런스에서는 변화를 전략으로 바꾸는 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식품 산업의 변화,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식품 비즈니스 측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트렌드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식품 트렌드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식품 외식 업체들도 매년 올해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하며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와 그리고 자료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툴 중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식품 소비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코로나 시대의 식품 트렌드에 대해 발표해 주실 주시태 팀장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나이스 지니데이터 데이터 사업실의 기업사업팀 팀장님으로 계십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오셨고요. 최근에는 카드와 그리고 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메뉴 분석, 배달 분석, 그리고 온라인 배송 수요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의 데이터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럼 주시태 팀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지니데이터에서 기업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주시태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코로나 시대의 식품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텐데, 사실 트렌드라는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추세나 경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긴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나 싶은 굉장히 미시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큰 경향뿐만 아니라 이런 미시적인 좀 데이터들, 세부적인 데이터들도 추적해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조금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이제 식품 데이터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식품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한 업종, 그리고 증가한 메뉴, 그리고 이 메뉴 중에서도 어떤 맛, 어떤 재료들이 뜨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의 가격을 가지고 뜨는 메뉴들을 발라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소비 데이터들이 주는 인사이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품 데이터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다 식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마실거리 모든 것들이 다 식품인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열거돼 있고 나열돼 있는 데이터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발견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분석의 틀을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에 라는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부터 소비까지를 분석하는 것들이 결국은 식품 데이터이고요. 이 식품 데이터도 요즘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먹는 집밥을 비롯해서 HMR, 반조리 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배달이 유행이니까 배달 시장도 있을 것이고, 테이크아웃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좀 외식 시장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음식을 섭취하는 이 방식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각 유통기관이나 유통사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카드사나 포스사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요즘엔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읽어도 2021년에 식품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은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품 데이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자, 자료 보시면 이제 9월 말에 우유값이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자, 1리터짜리 흰 우유 가격이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겨우 200원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8%나 오른 것이죠. 그 아래 중간쯤 보시면 주요 라면의 가격도 6.8%가 올랐습니다. 우유값이 8%, 라면값이 6.8%, 심지어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계란값은 7월 한때 7,564원까지 오르면서 전년 대비해서 31.6%가 올랐어요. 자,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품의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식품 데이터라는 것들을 자세히 파악만 해도 내가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해야 되는지 나의 식품과 관련한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을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식품 데이터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이터를 바라보시는 눈을, 틀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자, 식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을 한번 볼까요? 자, 배달이 뭐죠? 배달이 먹는 음식 이름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배달은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가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또 MZ세대나 혼밥족, 초게이나 이런 용어들도 많이 트렌드로 보여요. 자, 이런 용어들은 어떤 용어죠? 맞습니다. 이건 고객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식품을 전달되는가, 이 고객을 바라보는 용어들이고요. 또 이번에는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이 했다. 이거는 이제 언제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제주도라든지 강원도가 요즘에 뜨고 있다, 관광지 상권이 발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라는 말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라는 키워드를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게 과연 어떤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인지를 반드시 알고 그 다음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중에서도 사실 아무도 좀 잘 안 다루시는 분야이긴 해요. 식품의 종류, 우리의 입맛은 어떻게 변했을까? 각광받고 있는 메뉴는 무엇일까? 사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대부분 업종과 메뉴 그리고 맛과 가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식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발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구체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 현재 가장 뜬 업종이 무엇일까요? 나이스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113개 음식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뜬 업종을 이제 발라보니까 20개 업종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113개 업종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뜨고 있는 매출이 증가한 업종이 20개밖에 안 됐다는 뜻이고요. 그 20개 업종 중에서도 12가지 업종은 디저트나 제과나 음료, 커피와 관련된 업종들이었어요. 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시면 그림에서 보이시죠? 1등은 도너츠 전문점이었습니다. 자, 작년보다 올해 도너츠 많이 드시나요? 자, 3위가 아이스크림이었고요. 4위가 와플 파이, 5위가 스낵.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떡 한과도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도 보시면 케이크, 브런치, 토스트, 제과, 찐빵, 만두 모두 보시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메뉴나 제과 메뉴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113개 중에서 20개 업종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12개지는 이제 디저트 메뉴였고 나머지 8가지 중에서 또 그 중에서 3가지는 생선 구이 업종이었습니다. 고등어 전문점, 미물 장어 전문점, 갈치 생선구이 전문점이 작년보다 성장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 이외에 닭볶음탕이나 토종닭 전문점 같이 한식 닭 요리 전문점의 성장세가 보였고 마지막으로 양식 쪽에서는 기타 서양 음식이나 스테이크 전문점 같은 양식 메뉴가 뜨고 있다라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먹던 회도 있고 주점도 있고 커피 다 어디 갔죠? 맞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외식 채널에서는 좀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배달 업종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감소한 애들은 다 배달 쪽으로 간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일단 전반적으로 배달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에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 평균적으로는 7천억 정도의 배달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1조 2천억 시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이 되니까 2조가 넘어갔어요. 2020년에는 75%, 2021년에는 65%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 배달이 이 정도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도 다 같은 성장을 이루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은 한 가지 좀 관통하는 사실이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전반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데이터 안에서 과연 무슨 업종, 무슨 메뉴, 무슨 맛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추적하시는 걸로 이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배달 업종에서는 배달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일단 전체 점유비를 놓고 봤더니 44%가 한식이었습니다. 자, 사실 예전에 식품 쪽에서는 배달 4대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치킨, 피자, 족발, 보쌈, 그다음에 중국 음식 이 네 가지가 배달의 4대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네 가지도 물론 높은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는 44%가 한식이었다라는 거고요. 이걸 또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식과 커피와 제과와 일식 메뉴 이쪽의 업종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치킨, 아까 말씀드린 족발, 보쌈, 분식, 피자, 중국 음식 이런 업종들도 물론 성장은 했는데 이 전체 배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저한테 많이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배달을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배달을 하시더라도 물론 경쟁력도 갖추셔야겠지만 어떤 업종을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꼭 한번 보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업종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메뉴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서는 26개 군의 메뉴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뜨고 있는 메뉴 군은 6개였습니다. 아까 거의 그 업종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한 20% 정도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 6가지 메뉴가 어떤 군이었냐면 첫 번째가 버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샐러드였고요. 세 번째가 떡, 네 번째가 베이커리, 다섯 번째가 김밥, 주먹밥, 여섯 번째가 면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나요? 아마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이 드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석을 끝내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버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거 중에서도 어떤 토핑과 어떤 패티를 쓰는 버거가 유행을 하고 있느냐? 치즈와 머쉬룸이 유행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컨, 치킨, 새우, 불고기도 괜찮은 편이고 그러나 에그, 햄버거, 일반적인 햄버거는 약간 좀 이제 하위권에 보인다는 거죠. 자, 버거는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샐러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샐러드에서는 치킨이나 스테이크가 들어간 샐러드는 전년 대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버섯, 불고기, 단호박, 닭가슴살, 연어, 우삼겹, 리코타가 들어간 샐러드는 증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느낌상 어떻게 됐죠? 조금 더 육류 요리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라이트한 버전의 샐러드가 유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어나 야채 위주의 샐러드가 유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떡 한과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떡 중에서도 인절미와 설기는 뜨고 있고 찰떡과 찹쌀떡은 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베이커리류에서는 핫도그, 식빵, 머핀, 프레첼은 감소를 하고 있고 크로와상, 스콘, 샌드위치, 타르트는 증가했다고 분석이 돼요. 자, 우리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커피 한 잔 시키고 같이 빵을 하나 먹죠. 그 빵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크로와상이나 스콘이나 타르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게 전년 대비 뜨고 있는 베이커리의 유행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김밥 메뉴 중에서는 참치, 고추, 꼬마, 유부김밥은 뜨고 있는데 치즈, 멸치김밥은 감소했고 특히 주먹밥류는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나라에 가서 김밥을 먹을 때 예전에는 주먹밥도 가끔 종종 시켜 먹었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참치김밥, 고추김밥, 유부김밥 이런 것들을 더 시켜 선호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면류가 증가했으니까 면류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면류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양식도, 일식도, 중식도, 한식도 모두 면류의 종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업종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 양식 업종에 관련한 면류는 증가를 했고 일식 업종과 관련된 면류는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일식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또 카레 우동과 소바류는 증가했어요. 그리고 우동은 중간 단계를 마킹하고 있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라멘이나 이제 주로 주점에서 많이 판매하는 나가사키 짬뽕 같은 메뉴는 감소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자, 중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식에서는 우육탕면이나 완탕면, 탄타면 같은 기타 탕면류라고 부르는 이런 쪽 면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짬뽕도 고기짬뽕, 차돌박이 짬뽕 같은 고기짬뽕과 볶음짬뽕은 증가했는데 일반적인 짬뽕이나 해물짬뽕은 또 감소했다고 나와요. 짜장면에서는
간짜장과 쟁반짜장은 증가했는데 일반 짜장과 또 볶음 짜장은 또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마라탕면이나 볶음면류는 감소했다고 또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한식류에서는 밀면과 콩국수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칼국수와 냉면은 괜찮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 보시면 이제 국수, 일반적인 잔치국수나 일반 국수는 약간 감소세에 있고, 특히 수제비는 많이 감소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양식에서는 라자냐라는 이제 특이한 이제 스파게티 메뉴가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 파스타 메뉴를 보시면 오일, 로제, 크림, 토마토 순으로 지금 그 유행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면이 유행이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각 업종별로 어떤 면이, 그래서 어떤 맛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맛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맛. 자, 맛인데 이번에 아까 가장 증가세가 높았던 버거류 중에서 어떤 맛이 유행일까를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전년 대비해서 가장 증가하고 있는 메뉴는 매콤한 맛과 칠리 맛이었어요. 그리고 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맛은 순한 맛, 중간 맛이었습니다. 사실 2020년에는 보통 맛, 중간 맛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이 되자 다시 약간 매콤한 맛이 유행을 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 5개사의 메인으로 걸고 있는 신제품을 내고 있는 메뉴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들 그리고 맛들이 이 키워드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토핑이 유행이고 약간 매콤한 맛이 유행일 거다라고 버거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상위 5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다들 반영해서 신제품을 내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샐러드도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토핑으로는 이제 삼겹이나 베이컨, 연어, 새우, 야채, 버섯류의 샐러드는 유행이고, 소고기는 스테이크, 크랩, 키노아를 쓰고 있는 샐러드는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샐러드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어떤 샐러드를 파시겠어요?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샐러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시는 이유가 이런 데가 있는 거죠. 자, 5번째 주제로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이제 음식 메뉴 60가지를 선정을 해서 60가지 메뉴의 가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비싼 1인분당 가격이 가장 비싼 메뉴도 있고 싼 메뉴도 있겠죠. 근데 가장 비싸게 분석된 메뉴는 꽃등심이었습니다. 1인분에 47,000원, 4만 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아귀찜과 족발, 광어회 이런 것들은 이제 3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자탕, 닭볶음탕, 수육, 육회 2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원대 후반에서는 이제 물회나 곱창이 있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만 원대 좀 중초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목살이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1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갈비 1인분에는 한 12,000원 정도, 삼겹살과 거의 비슷한 12,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1만 원대 미만으로 내려가면 한 그릇 국밥 같은 메뉴들이 보입니다. 부대찌개, 추어탕 같은 것들이 9,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육볶음이나 돈가스, 육개장 이런 메뉴들은 이제 8,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순댓국, 막국수, 김치찌개류였고요. 그다음에 칼국수나 냉면은 아직도 6,000원대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000원 미만인 메뉴들을 보시면 떡볶이나 김밥, 또 일반 김밥 한 줄이 평균적으로 2,700원에 팔리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제 물가죠. 그래서 김밥 한 줄을 내가 얼마 주고 사 먹는지를 분석하는 데이터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그때 어떤 메뉴가 유행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60가지 메뉴를 2016년을 100점이라고 놓고 2021년을 이제 점수화했을 때, 자, 보시면 양갈비가 1등으로 나옵니다. 2016년에 100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37.6원이 되면서 5년 동안 37.6%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기사 생각나시나요? 우유값이 8%가 올랐다. 라면값이 7%가 올랐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식 쪽에서 먹고 있는 메뉴들도 이런 식으로 연간 7, 8%씩 오르고 있다. 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꽃등심과 같은, 초밥과 같은 이런 메뉴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7, 8%가 매년 비싼 음식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저 글씨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가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글자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는 이 기간 동안 전체 메뉴 판매 양도 늘어난 메뉴들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 메뉴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판매량도 늘었다고 분석이 되죠. 그래서 양갈비나 꽃등심, 초밥 이런 메뉴들은 소비자 수요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늘어난 애들입니다. 그런데 꼴등 보시면 차돌박이가 보여요. 차돌박이는 저가 전략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또 하나의 좀 예외 케이스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위권을 구성하고 있는 찜닭, 족발, 보쌈, 쭈꾸미 같은 메뉴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메뉴들은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굉장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 수준을 그대로 가격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5년 동안 3%에서 5%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메뉴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메뉴들에 비해서. 자, 이 메뉴들을 다시 한번 1년 단위로 좀 쪼개봤습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 그때 그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메뉴가 정확히 하나씩 보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양꼬치가 대세였나 봐요. 2018년에는 장어가 대세였고요. 2019년 기억나시나요? 곱창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는 차돌박이와 떡볶이가 상위권에 있고요. 21년에는 꽃등심이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메뉴들이 우리의 입맛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한우, 오마카세, 뭐 이런 이제 고급 한우 전문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증가하면서 이제 유행을 타니까 꽃등심 메뉴의 가격도 저만큼 오른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 하단에 그 한 가지 키워드씩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 키워드들이 사실 2021년 음식 메뉴의 트렌드구나 라고 파악하신 분들이면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패스트푸드가 유행을 타고 있고 그 메뉴는 버거와 샐러드 그리고 김밥과 떡볶이가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맛 재료 중에서는 매운맛과 치즈 베이컨이라는 재료가 유행을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저트라는 전반적인 메뉴 업종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이커리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크로와상이 뜨고 있고 한식, 한과 쪽에서는 이제 인절미가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면류가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식 메뉴 중에서 스파게티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식 면류 중에서는 칼국수, 냉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식 중에서는 이제 탕면들이 유행을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닝 쪽에서는 이제 생선구이, 초밥, 꽃등심, 양고기 이런 메뉴들이 요즘에 유행, 각광받고 있는 메뉴들이라는 걸 말씀을 한번 쭉 드렸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굉장히 좀 흥미롭고 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믿고 쓸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충분한 표본수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지 검토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늘어난 부분만 쫓게 돼 있어요. 증가한 부분만 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감소한 부분이 어떻게 증가한 부분으로 이동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트렌드 분석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뭉뚱그려진 통합적인 데이터보다는 세분화된 단위로 데이터를 보셔야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다라고 누누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트렌드는 따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미 전년 대비 올해 이렇게 뜬 순간 이 데이터는 트렌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시되 결국 내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소비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생산, 신제품 개발 이런 쪽에 적용하셔서 나에 맞게 쓰시는 게 트렌드 분석입니다. 그 내용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좀 고민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죠.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까 배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배달 쪽 데이터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업종, 어떤 지역에서 무슨 메뉴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지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생산자들, 공급자들은 어떤 생산 라인업을 교체를 해야 될까? 내년도에 유행할 메뉴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도 역시 식품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이제 1차 생산자, 농수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열심히 생산을 해서 매년 똑같은 출하량을 내고 있는데 자, 어떤 메뉴가 얼마큼 팔리는지 사실 난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제대로 받고 파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고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메뉴가 유행이고 난 뭘 먹어야 될까? 내 가계부는 나는 그렇게 크게 지출을 늘린 적이 없는데 왜 식품 쪽에 소비되는 건 10%가 늘었을까?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기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코로나 시대의 식품 트렌드, 여러분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저도 무척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데이터를 뭉뚱그려서 보지 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왜 보고자 하는가라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매의 눈과 그리고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어디 도망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식품 시장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지,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변화들이 식품업계에는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일지,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식품 시장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식품 시장의 주요 현황, 변화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님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농업 및 응용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한국유통학회 회장 및 중소기업 학회장 등을 역임하시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그럼 이정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입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식품 시장의 주요 현황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식품과 관련된 이러한 환경, 이런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월 하순경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온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차 대유행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대유행을 겪을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화됐고요. 그 강화됨에 따라서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4차 대유행을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고 특히 이 식품 관련돼서는 외식 분야의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침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활동이 저조하니까 주로 비대면이라든가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의 소비가 많이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식품 산업 자체가 이렇게 비대면 시대 또 재택근무가 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이런 오프라인 외식 분야가 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유통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큰 변화, 일종의 하나의 또 유통의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식품이 또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이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사실 하나의 온라인 유통의 큰 추세는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의 대세가 온라인 유통이다. 그리고 새벽 배송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독 경제다. 좀 더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해서 플랫폼 중심의 여러 가지 판로가 많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식품은 일종의 하나의 또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의 기회를 또 맞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소비 행태 자체가 변하고 있고요. 이런 소비 행태의 변화가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날 경우에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좀 예상을 해보면은 그 완전한 복귀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귀가 되겠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 또 이러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택배라든가 이렇게 포장이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지금 ESG 경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조만간 우리 상장된 대기업들은 ESG 경영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요. 또 이어서 또 중소기업들도 또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탄소 중립을 정부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많을 거다. 이런 부분들은 식품 수요에 또 상당히 조금 걸림돌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대응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를 또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 시장을 한번 둘러싼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가정 내 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식품 유통에서 편의점들은 오프라인 중에서도 그래도 유독히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이 유통 포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HMR 가정 내 이 간편식이 상당히 매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CU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작년도는 전년 대비 28.7%가 또 늘어난 거로 나타나고요. 올해 같은 경우 1월에서 9월까지는 30.8%, 작년보다 더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뭐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실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젊은 층에서 주로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중장년 또 노년층에서도 이 스마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다 봐서 점점 스마트화에 익숙해져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전히 이 온라인 소비는 상당히 그 시장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이 비대면 상황에서 또 큰 하나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플랫폼들인데 특히 그 중에 동영상 플랫폼들이 상당한 어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영상 또 이 플랫폼줄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은 한편에서 전 세계의 문화가 이제 쉽게 좀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잘 알다시피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의 드라마 1위가 바로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이죠. 뭐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달고나라든가 뭐 치맥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상품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더해가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어떤 세계적 수요 증가, 우리 한국적인 것이 예전에는 우리 한국 내에서만 통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것이 도리어 그 호기심에 의해서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거는 대단히 이제 사실은 시장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 여기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이 비중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곧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65세 고령 인구가 지금 16.5%이지만은 2025년에는 20%가 넘어선다고 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구주 연령만 보더라도 65세 이상의 가구주 인구가 23.7%로 지금 47년에는 뭐 반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식품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함께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더해져서 식품 시장의 변화는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이와 따라서 건강에 관련된 관심도 많아서 이 식품의 건강의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또 변화 속에서 소매유통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벌써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나라의 소매유통에서 이제 그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이미 상품 유통으로 본다면 거의 28%, 29%, 올해 아마 30%가 넘어갈 구수 예상이 되고요. 서비스까지 합친다 그러면 이미 벌써 약 30, 4, 5% 정도까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이런 어떤 이 변화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 과정을 겪으면서 훨씬 더 그것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특히 또 모바일 쇼핑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온라인 경쟁이 벌어지면서 오프라인들도 대거 온라인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사업 영역이 상당히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뭐 참여한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배송할 것인가.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신선도라든가 또 필요할 때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빠른 배송이 대단히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맞춤형,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이 확대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변화에서도 특히 온라인의 변화, 온라인의 성장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오프라인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편의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점포 소매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부분들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여기서 지금 27.2%가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상품 유통을 말합니다. 여기 서비스까지 합쳐지면은 30%가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고요. 아마 이 상품 유통만 하더라도 원래 2021년은 30%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이 플랫폼 중에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 온라인 쇼핑의 1위 업체는 바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강력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에 힘입어서 이제는 네이버 쇼핑이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뒤따라서 이베이를 최근에 신세계 이마트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의 2위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바로 그 뒤이어서 쿠팡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아마 쿠팡도 지금 사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SNS의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카카오 쇼핑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미 벌써 작년에 매출 5조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도 그 사업들이 소매 사업들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배달앱들이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음식 서비스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상품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소소한 상품들을 그 소소한 상품들은 주로 식품들이 주된 상품인데 이런 부분들을 배달의 민족도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경쟁과 함께 요즘은 물류센터들이 예전에는 이 도시 외곽에 있었는데 이제는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소위 마이크로 물류센터 같은 것들이 이 도심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이런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식품 및 음식 서비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는 가장 빠른 아마 온라인 쇼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식품 시장의 변화에서 이 표를 보더라도 식품과 그다음에 음식료품
농수축산물도 지금 성장을 아주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음식료품이 전년 대비 지금 전체에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늘었고요. 농축수산물도 거의 4% 정도가 됐고요. 식품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전체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16.2%로 나타났습니다. 음식 서비스업이 두드러진 어떤 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0.9%. 그래서 이게 2021년도 현재 지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작년도의 비중을 다 넘어서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택배 품목별 증감률도 생활 건강이 가장 많고 바로 뒤에서 식품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수출 같은 부분도 지금 이 대부분이 우리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가 일부 품목들의 우리 수출의 큰 이제 그 수출 성장은 주로 몇 개의 품목들에 의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식품 수출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수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전체적인 어떤 농식품 수출이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각 기업들 상황을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 식품 산업 기업들은 다른 타 업종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큰 성장을 사실은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뭐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은 늘었는데 이 뭐 수익성 자체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원가라든가 이런 어떤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또 앞으로의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19가 그러면 가전식품 시장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건 분명히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식품 분야에서 특히 오프라인 외식 분야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배달을 같이 하는 경우는 그나마 타격이 좀 덜하겠지만은 뭐 온전히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기회고 새로운 판로가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한국 식품은 이제 그 좀 새로운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또 발판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그 제가 이제 과제를 이렇게 전망과 과제로 이렇게 넘어가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소비 행태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가정식 소비가 크게 늘었고 요즘 슈퍼마켓 가게 되면은 가정식 소비 코너 일부분이 점점 이러한 상품 구성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식품 시장이 조금 이 어두움이 있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지금 이제 정체가 되고 있고 이제 인구는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갈수록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고령화가 많이 늘수록 에너지 소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식품 절대적 수요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국내 시장만 갖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식품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글로벌 플랫폼 시대가 되고 또 문화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식품들이 한국 식품이 전 세계 시장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더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종식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소위 일상 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대면 활동이 좀 더 왕성해질 거다. 이러면은 이제 대면과 비대면 이런 변화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는 온라인 쇼핑 수요의 힘도 함께 이제는 뭐 식품 자체를 단순하게 어떤 에너지원으로만 이렇게 식품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입혀서 여기에 식품을 우리가 소비하면서 그게 어떤 좀 재미를 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전 세계적인 어떤 마케팅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하나의 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식품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식품 마케팅 전략. 이거는 상당히 기회가 되고 있고 이 기회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우리 식품이 한 단계 큰 세계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1인 가구 늘어나는 문제, 또 노인 인구,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식품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또 친환경에 대한 어떤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포장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된 포장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식품업체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사회적 요구, 이런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식품 시장의 주요 현황,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이정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ESG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도 코로나 다음으로 가장 우리 주변에 갑자기 올라온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었던 ESG, 친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품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식품 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과 그리고 맥락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 진화해온 우리 식품 산업이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될지 팩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도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인데요. 네, 최근에 메타버스니 가상현실이니 혹은 A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귀에는 익숙한데 근데 아직도 거리감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ICT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산업의 변화로 식품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식품산업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득수 사장님은 CJ제일제당 이사 그리고 주 SPC의 상무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연세우유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식품 현장의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김득수 사장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배운 내용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정치 외교학으로 시작하셨는데 MBA를 마치고 현재는 호서대학교에서 AI 콘텐츠 마케팅 박사과정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30여 년 넘게 몸담고 계셨던 식품 산업과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인 AI가 어떻게 접목되어서 우리 마케팅에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럼 김득수 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식품 산업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오늘은 AI, 즉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논문에서 발표하기를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하면서 2000년이 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딱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16년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적인 바둑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딥러닝이 등장해서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간보다 1000배 더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 즉 초월이라는 개념과 유니버스, 우주 세상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가상적인 3차원 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의 역사 역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상 교육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아바타가 강의장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미 12년 전에 상용화 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메타버스의 어떤 세상이 열릴지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3년 전에 만든 영화에서 레이디 플레이어 1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활동 중이고 5천만 개의 게임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에서는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이벤트를 열었는데 무려 하루에 200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BTS도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 신곡 영상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제페토라는 메타버스가 있고 약 1억 9천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90%가 외국 고객이며 최근에는 블랙핑크가 영상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주요 활용 영역입니다. 현재는 주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가상교육, 그리고 의료 서비스, 회사에서는 직원 교육과 회의나 고객과의 소통 창구, 전시회 활용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식품업계에서는 요리 강습, 강연회, 판촉 행사, 신제품 론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으나 후각, 미각, 촉각 면에서는 만족도가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 우리의 사고 변화의 핵심은 물리의 세계는 시간, 공간, 물질, 비용이 존재하지만 가상의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 물질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한계 비용 제로화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1,700조 원으로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식품회사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놓고 사진을 찍으면 지금 탄수화물이 몇 g이고 단백질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위스키를 추천해주는 그런 AI도 있습니다. 와인 라벨을 100개의 언어로 번역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카페봇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인기가 있는 유튜브 자료를 3개를 제가 추천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는 KT의 기가지니를 식품 영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음성으로 많은 것을 주문하고 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로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먹고 또 제품을 발주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 TV를 개발해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TV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삼다수가 기가지니를 활용해서 집에서 음성으로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베스킨 라빈스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롯데슈퍼에서도 집에서 기가지니로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식료품을 주문하고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메타버스 시범 서비스를 하고자 이렇게 CJ라는 회사와 업무 협약식을 또 맺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 하나를 꼽으라 하면 CU의 제페토 한강점입니다. 약 7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풀게 되면 실제로 삼각김밥을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기를 끄니까 CU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페토 2호점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 오픈한 2호점은 클래스룸이라는 것으로서 학교 교실을 모방해서 만든 그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통업계도 메타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그 다음에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가상 모델 루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 쇼핑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유통업계는 식품 제조업보다 훨씬 더 빠르게 AR과 VR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생태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식품 제조업계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CU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GS 리테일도 싸이월드랑 업무 협약식을 맺고 이 분야에 진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빙그레 역시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커피 페스티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커피 페스티벌인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쯔고시 백화점이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메타버스 매장을 온라인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베스킨 라빈스는 AR 기술을 활용해서 해피리얼 시크릿 메뉴를 출시했는데 서초 우성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15개의 브랜드를 판교점에다가 VR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고객들한테 판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옷을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입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VA 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 경기도 하남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버추얼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J ENM도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AI 마케팅 주요 활용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혁신, 산업보안, 유통, 소매 분야 쪽으로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 교육 분야, 건강, 의료, 간호, 식생활 분야로 확대될 것이고 금융의
핀테크, 그리고 농업 분야, 그 다음에 스마트 하우스, 에너지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에도 활용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식품과 매우 밀접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I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구루가 한 분 계십니다. 데이브 차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고객 구매 여정에 맞추는 AI 마케팅 프로세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부 15개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AI 마케팅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고객 경험에 관한 설계 방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음성 인식에 대한 검색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스피커를 활용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라. 세 번째는 음성 기반의 상거래를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챗봇 및 메신저를 가지고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많이 몰입하도록 유도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케팅을 할 때 음성 인식을 AI 기반을 통해서 많이 활용해서 고객의 주문을 음성으로 유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음성 및 가상 비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이메일이나 문자, 모바일 푸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는 이미 음성 기반의 서비스로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데이브 차피 박사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데이터 수집, 두 번째, 프로필을 일원화하고, 또 이것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AI를 통해서 구축하게 되면 모든 단계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나 또 영업에 관해서, 또 비즈니스의 인텔리전스 분석을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이것이 AI가 이것을 돕게 되면 영업과 마케팅 전반에 걸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즉시 또 피드백해서 마케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는 헬스케어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 헬스케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우리 식품산업 분야는 여기에서도 많은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헬스케어가 앞서가니까 식품 산업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여기에 많이 얹혀서 판매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좀 유명해진 휴레이라는 스마트 헬스케어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가치가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신흥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헬스케어, 즉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잔소리를 해주는 것을 업의 개념으로 삼았는데요. 잔소리 해주는 것이 기업 가치가 1,50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고객 잔소리를 해주면서 얼마를 걸어라, 오늘 운동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당신은 지금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회사의 제품을 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인당 6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뛰어들었고 식품 회사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도 이렇게 지금 첨단화되어서 센서를 부착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옷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피부에 이식이 되어서 아주 얇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얇게 해서 피부가 센서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교원 헬스라는 회사에서는 숙면 솔루션 침대를 이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정보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회사에서는 역시 또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성 역시 갤럭시 워치 4를 만들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거에 관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한계점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에서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 동시에 현실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메타버스가 활용도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따뜻한 밥은 현실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메타버스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점이자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인가?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욘드 유니버스, 뭔가 초월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 메타버스가 우리 이 현실 속으로 더욱 들어오게 된다면, 즉 about universe가 된다면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즉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와 융합하면 할수록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홀로그램과 피부 같은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센스, 그리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기기 등이 보강되면 더욱 가능하다. 이 메타버스는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여기에 크게 참여하기를 모두 기다리고 있다. 이쪽 전문가들은 특히 삼성과 애플이 여기에 큰 발자국을 내디딜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두 회사가 손목시계를 활용한 운동량 측정, 당뇨 환자 관리, 혈압 관리, 체중 관리 등에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회사가 이끌어갈 새로운 메타버스의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킬러 앱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킬러 콘텐츠가 나와야 되고 킬러 디바이스가 나와야 된다.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제가 고민한 제 이론을 좀 얘기를 하자면, 킬러 디바이스는 30, 30, 30의 법칙을 충족시키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 30, 30, 30의 법칙이 뭐고 하면 안경을 예를 들자면 무게는 30g 이하, 가격은 30만 원 이하,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은 30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 자, 내년에 LG U+에서 이런 안경이 나올 건데요. 가격이 약 한 50만 원 정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오큘러스에서 만든 HMD인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무겁습니다. 크고요. 근데 이것이 30g 이하가 되고 가격이 30만 원 이하가 되고 그리고 건전지 수명이 30시간 이상이 되면 이 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것인데 지금 거의 이 30g까지는 안 왔지만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많이 근접을 했다. 가격도 50만 원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식품도 메타버스에 바람이 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가상현실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이 헬스케어 산업을 잘 따라가면 식품 산업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기능식품과 맞춤형 식단 그리고 여기에 알맞는 음식 이것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결합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모두 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알맞은 마케팅 전략 방향은 데이브 차피가 얘기하는 AI 마케팅 프로세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15가지 단계를 착실히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정보 및 주문 활성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쌍방향 판촉 및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CDP죠.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스피드 있는 실시간 마케팅을 실현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 높은 건강기능 식품과 맞춤형 식단, 음식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로 연합해서 구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표해보는 것 같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케터들은 콘텐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가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가공,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을 하는 IT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의 관점을 확장할 수 있는 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감각, 우리의 오감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고객 경험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다만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과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그리고 AI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호기심과 그리고 상상력을 더 넓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득수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전략으로 바꾸는 힘,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 산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네 분의 패널분들을 더 모셔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 컨퍼런스. 앞서 여러분들 세 분의 연사분들 모시고 주제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네 분의 패널들 모시고 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너무 수고해 주셨던 나이스 지니데이터의 주시태 팀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해 주셨죠.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연세우유 김득수 사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네 분의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선수로 뛰고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직접 소개를 요청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소속과 성함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에서 식품산업과 식품소비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장재봉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피코크 상품개발실에서 냉동 HMR 밀키트 같은 상품을 만들고 일하고 있는 한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리미엄 반찬 집반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철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 깐깐한 족발이라는 족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정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저는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저는 디자인 전략을 만들고 또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외식 관련된 부분에 관심도 많을 뿐더러 또 식품 관련된 브랜딩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먹는 것의 진심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긴장을 풀고 표정을 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 앞서서 연사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모신 패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식품유통학과 장재봉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앞서 주제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를 세 분이 하셨는데 제가 듣고 느낀 점은 그 세 분이 아니고 한 300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제와 내용과 깊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이었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일단 처음 먼저 그 빅데이터, 데이터는 빅데이터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우리 주 팀장님. 그 다음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상,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 음식의 소비니까 매일 겪고 있는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 식품산업, 식품기업, 식품소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의 전망을 간단하게 해주신 우리 이정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AI,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뭔가 막연한 감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가까워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고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축제를 그 메타버스 형식이라는 것을 빌려서 학생 축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대학 축제라는 것이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느끼고 교류하는 시간이었는데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 홈페이지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교 축제가 이제 공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같은 메타버스가 뭘까 이게 궁금해졌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학교들이 입학식, 졸업식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진행한다고 하나 보니까 이게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작년 1월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생소함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익숙해진 단어가 된 것처럼 아마 메타버스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시겠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와 이제 식품 산업의 연계를 어떻게 해볼까를 우리 김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메타버스는 일종의 이제 가상 공간인 것이죠. 일종의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마인크래프트나 또는 제페토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공간에서의 활동인데, 근데 식품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는 그런 기본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식품 구매, 식품 소비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는 그게 이제 제한되고 혹은 일정 감각은 단절되니까 과연 그게 식품 산업과 식품 소비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그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비대면 활동이 강제적으로 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구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설마 그렇게 될까라는 것들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게 우리가 생소함을 넘어서 실현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그러면 이 식품 산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식품의, 제품의 소개, 브랜드의 소개, 기업의 소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던져주면 소비자들이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그 기업, 제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친숙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고, 이제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와 구매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메타버스 안으로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구매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아마 메타버스를 활용한 식품 산업, 식품 소비, 식품 구매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타버스라는 온라인 가상 공간과 그 실제 구매 활동이 발생하는 오프라인이, 온오프라인이 충분한 연계, 굉장히 그 연계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지만 아마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의 공간에서 연계된 식품 소비와 식품 구매 활동이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그렇게 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디지털 미디어에 아무래도 익숙한 우리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없이 다가오겠지만, 그 디지털 미디어에 상대적으로 조금 사용 빈도나 접촉 빈도가 약한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혹시 교수님 제페토의 아이디 있으세요? 아직 늘지 못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제 아이들과 한번 가상 공간에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제페토의 아이디만 만들어 놓고 활동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10월 말에 또 있는 어떤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제페토의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뭔가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결국은 분명히 기회가 열려 있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온오프라인에 있어서 제품을 소개하든 브랜드를 소개하든 아니면 우리가 실험해 보고자 하는 여러 고객의 의견들을 정말 가상의 세계에서 실험을 해보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무엇을 만들 거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상세대가 열리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돌에게는 정말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식품 산업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매장에서 혹은 제조 과정에서 얘기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김 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셨던 다양한 사례들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함동훈 셰프님께 의견을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실제 완전 현장, 식품업체 상품 개발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앞전에 세 분의 연사님께서 너무나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들으면서 이건 정말 내가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전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향후 전망, 그래 이제는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 다시 대면의 시대가 올 거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비대면이 될 거니, 그러면 어떤 상품은 스크랩을 하고 어떤 상품은 빌드업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게 됐고, 그렇게 잘 만든 상품을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나 특히나
제가 아무래도 저는 현업에 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앞전에 말씀하셨던 두 주제 좀 메타버스보다는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과연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떠한 상품이 어떠한 분들한테 판매될까? 지금은 아무래도 온라인에 좀 익숙한 30대, 20대, 이런 40대 분들이 온라인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 D세대, 50대, 60대, 70대 분들까지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분명히 위드 코로나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제 대면 활동이 강해지면 20대부터 30대는 분명히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50대부터 70대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익숙해지면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상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상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 밖에 돌아다닐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르신들은 다 집에 계실 것 같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기술은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잘 활용할 것 같고 또 반대는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점을 어떻게 확장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잠깐 여담으로 해드리면 저희가 기업들하고 보통 워크숍 많이 하거든요. 세대를 좀 나눠서 팀을 구성해 봤어요. 어르신 세대와 팀장님 이상 세대와 그리고 젊은 세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막 발산할 때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어르신들은 약간 아이디어 낼 때는 조금 어려워하시더니 기준을 만들어서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어르신들의 팀에서는 메타버스, AI,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왜 너희들은 이런 거 안 쓰냐? 그랬더니 아니 본질이냐 걔가 수단이냐라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메타버스가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오프라인에서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 하면 되는 거고 가상현실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말하면 되지 이걸 너무 잣대를 가지고 이건 사용하고 이건 사용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90년대생들의 얘기를 듣고 모두 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던 기억이 또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통 식품과 외식이 절대 별개가 될 수 없다.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함께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외식 프랜차이즈로 시작해서 현재는 HMR 식품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박종철 대표님.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새로운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오프라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잘 팔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나이스 지니 데이터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의 이제 고민은 이제 연말로 다가오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확 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시장이 이제 정체될 것인가? 혹은 줄어들 것인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대학교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다양한 많은 좀 고민거리를 좀 더 떠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메타버스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은 메타버스가 익숙하거든요. 지금도 마인크래프트 영상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저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시대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스타크래프트를 왜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셨는데, 이젠 제가 저희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나이가 됐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나이 얘기하기엔 좀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슬픈 생각도 좀 들면서, 요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트렌드로 지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라인 비즈니스랑 연결시키고 식품이랑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극제, 트리거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렵다, 우리는 모르는 세계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확장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멀리서 네, 오셨어요. 네, 아까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얼굴이 하얘지셨었는데 지역 브랜드에 정말 힘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 공장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유통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깐깐한 패밀리의 정민환 대표님, 오늘 네, 앞서 얘기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외식 프랜차이즈로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시장이 있는데 이 배달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겁게 들었어요. 저희 배달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표현돼야 될 것들이 많이 표현됐고, 거기서 좀 특색 있게 제가 들었던 부분은 이제 순위가 매년도 연도 순위, 메뉴 순위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좀 특색 있게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는 족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4대장 품목입니다. 4대장 품목이어서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아직 잘 저희가 좀 튼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메뉴 부분에서 좀 매출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실제. 그래서 한식 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정희 교수님 얘기 같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과연 이제 딜리버리 시장에 과연 또 이렇게 갭 차이가 어떻게 날지, 한식 부분과 또 다른 종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득수 대표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레디 플레이언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과연 올까? 이런 세상이 과연 올 수도 있을까? 근데 올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해봤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가깝게 오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매뉴얼화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잘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교육 같은 걸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분 패널분들 모시고 또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여쭤봤는데요. 혹시 연사분들께 궁금하신 점은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론 제기도 좋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의견 주셨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일단 발표를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주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식품 산업을 떠나서 어떤 산업이든지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품 산업을 떠나서 어떤 산업 분반돼서 빅데이터라는 게 일종의 빅데이터라는 그 자체가 유행이고 트렌드가 되어버리는 게 이미 오래됐죠. 근데 저는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는 빅데이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오히려 그게 자칫 정보의 홍수에, 그냥 홍수에 이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마이크로 데이터, 세밀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발표 중에는 그런 말씀 하셨던 게 제일 기억 남는데, 이 트렌드를 쫓지 마라,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를 적기에, 주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계속 제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메뉴의 순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딜리버리 산업이 곧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바로바로 알 건데, 이게 빅데이터가 제공을 그냥 간헐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면 이미 지난 다음에 나는 뭘 하지? 이미 결투는데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빅데이터와 빅데이터가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데이터, 다른 어떤 거와 결합하면 우리의 생긴 구멍을 더 우리에게 메꿔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담당하시는 분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혹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제가 빅데이터를 업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예, 빅데이터 업계를 대표하진 않지만,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예전부터 다들 엄청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막상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내 수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서 못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는 많은데 이걸 데이터 상태로는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화가 돼야 되는데 이 정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분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뭔가 이사이트를 내기 위해서 분석이 돼야 되고 이 과정 없이 일반적인 데이터 중에서 일반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걸 잡아다가 분석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각 기업들이 이제야 사실 빅데이터 시대는 오래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몇 개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잡기 시작한 게 불과 1,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메뉴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하는 과정만 2,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까 저는 이제 메뉴 데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배송 수요, 이제 배송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다 분류만 한 3년 걸립니다. 마치 택배를 분류하듯이 그 데이터도 분류를 해야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뽑아다가 추세가 어떤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됐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업데이트 주기 문제도 조금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음 연도가 되면 또 바뀌어 있을 텐데, 근데 예전에는 역시 이제 물리적으로 뭐 이제 비용적으로 또 이제 사람도 이런 데이터를 다룰 사람도 없으니까 뭐 카드사, 포스사 이런 데서 뭐 월 단위, 뭐 분기 단위 뭐 늦은 데이터는 뭐 연간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2019년 말 데이터를 보는 업체들도 아직도 있어요. 지금 2021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19년 말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업체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카드사, 포스사 이런 데이터사들이 이제 월 단위로 심지어 일 단위까지도 데이터를 이제 쌓고 축적하고 분류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아마 조만간은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제가 조금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 가공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머신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딥 러닝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머신 러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리치를 할 거냐. 그리고 그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 이 고객이 이 구매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 구매 전환을 하는 컨버터를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따라가면 될 거다. 근데 이것을 이미 이제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과 넷플릭스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아마존도 2억 5천만 명의 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어떤 책을 주문했고 어떤 주기로 하고 어떤 도서를 좋아하는지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고객에게 맞는 신간 정보가 있으면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게 되고 넷플릭스 역시 그 고객을 세분화해가지고 그 고객이 어떤 영화를 주문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추천을 하게 되고 또 초기에는 그 고객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고객과 유사한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AI의 그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초기에는 약간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 AI 마케팅이나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이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적은 비용으로도 마케팅적으로 활용해서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는 너무 많지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는 빈도, 이런 것들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또 막 머신러닝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 개념들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뭔가를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첫 시작점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자동 알고리즘화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데이터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각 기업마다
수동 알고리즘, 어찌 보면 사람 큐레이터가 취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기술을 분명히 잘 활용해야 되지만 너무 또 데이터 아니면 기술이 전부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데이터나 기술의 소외계층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 주실까요? 네, 함 셰프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주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 산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 주 팀장님이랑 이정희 교수님한테 이 부분을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메뉴가 한식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메뉴 순위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수님은 50대 이상 분들의 온라인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가 매치가 되면서 그런 게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생각은 정말 이후에 정말 위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저희 뭐 이런 상품에 메뉴에 어떠한 부분들이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상품을 만들면 좋을지라든지, 아니면 전망이 밝은지 아니면 좀 조심히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거 나중에 틀려서 이것도 나오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하고 있는 일을 메뉴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권 분석과 이제 외식 업종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외식 업종이 많이 죽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역시 아시다시피 다 그럴 것이고, 그게 이제 배달로 옮겨가고 집밥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런데 외식에서 집밥으로 옮겨간 메뉴가 누군지를 보면 반대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닌 애들이 외식에서는 살아남아 있어요.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메뉴들이 살아남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족발 같은 경우에는 배달로 시켜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집에서 소고기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는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나 일식 업종이 아직 외식 업종에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한식 메뉴는 다 집으로 올 수 있죠. 집밥을 해 먹든 배달로 시켜 먹든 어쨌든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메뉴가 가장 익숙한 게 한식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이제 좀 풀리고 다시 사람들이 외식업으로 조금 발길을 돌리게 되면, 저는 근데 아직은 제 개인적인 의견,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아직은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가.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매달 이 분석들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곧 끝나면 다시 외식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희망 고문까지 계속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실 돌아오지 않았고, 이 추세가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진 이 습관 패턴을 그대로 가져갈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만 이제 외식 업종에서 갑자기 이제 빅뱅이 일어날 부분은 사실은 주점이죠. 주점.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게 주점이었거든요. 술집,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는 주점이나 고깃집, 뭐 횟집, 이런 장사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지만, 나머지 이제 기타 업종들이나 메뉴들은 기존 패턴을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주로 배달 중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변화가 기업들이 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50대, 60대 우리 노년층들이 이게 물론 배달을 예전보다 많이 하긴 하지만은 사실 배달은 젊은 층이 훨씬 더 배달에 익숙해져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의 비대면의 온라인 시대에서 바로 그분들이 아마 이런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혹은 SNS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뭐 SNS에서 구전으로 좋은 게 있으면 금방 이렇게 주변에 지인들한테 알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뭐 라이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럴 때 어떤 레시피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가정에서 HMR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집에서 같이 해먹는 이런 수요 부분들에 과거에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어떤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특히 중장년 이상의 어떤 소비자를 더 많이 좀 확보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는 요즘 뭐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들이 젊은 층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층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는 이게 상당히 자극을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저희 이제 우리 집안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친척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유독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요즘 뭐 이 더운 애리조나 지방에서 빙수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빙수 카페를 오픈했는데 이게 재밌는 빙수 카페를 오픈했어요. 거기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붕어 이렇게 잉어콘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팥빙수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잉어빵이 있죠. 잉어빵인데 그 안에 이제 그 앙코를 다른 뭐 망고도 넣고 이런 형태를. 근데 그 금형을 한국에서 다 지금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 대부분이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대부분이 현재 미국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전혀 먹어보지 않고 하지 않았던 이런 데 관심을 보일까? 요즘 우리 그 팥빙수 하면은 빙수에 그 콩고물을 이렇게 얹어주잖아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콩고물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는데 그게 잘 팔리고 그게 미국 내에서는 구하면은 맛이 안 난데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공수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그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이게 재밌다. 이게 단순하게 이 음식이라는 게 먹는 그게 아니라 먹을 때 이 재미라는 부분들을 그걸 플러스를 시켜주니까 줄을 서서 지금 가게를 3개까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뭐 달고나 같은 것도 오징어 게임에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잖아요. 요즘 저희들한테 잊혀져 갔던 게 갑자기 지금 저도 옛날 어릴 때 달고나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아까 양적 질적에서 양적인 상황에서 질적으로 간다는 면에서 볼 때 이게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미 벌써 질적으로 가기 때문에 양적인 수요는 제한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양쪽으로만 가져갈 경우는 결국엔 시장이 이미 정체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입힐 건가 하는 부분들. 저는 이럴 때 지금 현재 비대면 때 우리가 경험했던 온라인의 이 체험들을 단순하게 배달만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할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팥빙수 위에 뭔가 올려져 있다라는 그림을 상상하니까 벌써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꼭 가야만 하는 곳, 꼭 먹어봐야만 하는 것, 꼭 무언가 해봐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잘 하시던 것 중에서 어떻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의 경험을 통해서 극대화 시켜줄 것이냐라는 고민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밤새 얘기 나눠도 다 못 나눌 것 같은데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분께서 질문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이제 김덕수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아까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 아까 333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금방 올 것이고 금방 이렇게 도래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이제 뭐 식품도 뭐 이제 시골에서 저희가 뭐 과수원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제 소에서 뭐 소 젖자는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체험도 메타버스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현장에서 만일에 이렇게 농사를 지신 분들이나 저희 현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가장 그 부분이 비용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용화 정도가 오려면 어느 정도나 돼야 되고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면 비용까지는 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앱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거고요. 또 이제 하나 언급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그 디지털 트윈 시대가 이제 곧 도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뭐고 하면은 이미 2013년도에 강남구에서 그것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인천시에서 그것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식문화에 어떻게 이제 도입되나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글 어스처럼 이것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면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배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외식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다소 이런 그 배달 문화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드론이나 이렇게 그 운송 수단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비용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고 디지털 트윈이 결합하게 되면 또 다른 시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일부 그 키워보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이제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안 키우지만 내가 돈을 투자를 하고 근데 그 소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하고 메타버스하고 이게 실제와 가상 이런 것들이 체험으로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준비해 나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 식품 산업을 또 키우고 스마트하게 하고 또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기술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오곤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모르는 거의 앞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 4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3분의 질문을 듣고 1분의 질문을 못 들어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정철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정말 현장에서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거고 또 앞서서도 많은 또 약간 위험 요소도 있고 또 기회 요소도 있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다양한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오늘 이후에 무언가 작은 실천부터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신다면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신지 기업 비밀이 아니라면 네, 어떻게 보면 포부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자극을 통한 어떤 새로운 각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제가 생각을 좀 했을 텐데 텔레파시가 안 통했었나 봐요. 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좀 생각을 좀 다방면을 좀 펼쳐놓고 조금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온라인은 결국에 오프라인과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된다면 이제 가상세계까지도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진출을 하고 이걸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통합을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까지는 거의 끝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뒤에 회사가 성장한다면 온오프라인이 이제 통합이 되는 이제 모델로 저희 회사는 발전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조금 도전을 받았던 게 거기에 플러스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상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좀 미션을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집반찬 연구소의 고객이기 때문에 어떠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산업 흐름을 보면 사실 국내 식품 산업은 예측 불가했었던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또 전략을 찾아가며 꾸준히 성장해 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역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국내 식품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진화할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변화를 전략으로 바꾸는 힘,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 산업의 변화와 전망을
네, 주제로 이야기 나눴었던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 컨퍼런스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